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아마 이게 8일날 송출이 될 거니까 탄핵 하루 전에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4회 사자가 2번이나 들어갔어. 징조가 좋은 것 같아. 오늘 방송에는 뭐 탄핵을 중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자, 탄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일단 네. 탄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퍼센테이지 좀 말해주세요. 99.9%. 가능하다. 탄핵 가능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전이나 전전날 뭔가 또 장난을 치지 않을까요? 장난을 쳐도 상관이 없고 제가 사실은 이 시대의 참 역술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4차 담화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상 담화문을 제가 발표했어요. 그저께 발표했는데 그 담화문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많은 국민들께서 저보고 즉각 물러나라고 하고 저에게 퇴진 시기를 밝히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큰 혼란과 국정 공백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합니다. 모든 것은 국회에서 개헌을 포함해서 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상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담화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예. 보이고 정진석, 이정현을 청와대로 대신 불러서 예. 대신 감성 발휘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진석이 오늘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좀 눈물을 그성거리면서 네. 말 그대로 감성파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말을 전하면서 많이 야유였다. 예. 네. 이러면서 고개로 끄덕끄덕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고개만 끄덕끄덕했겠어요? 뭔 말을 했겠지. 그래서 마지막 지금 감성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근데 정의원 말은 99%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감성파를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박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 지난 토요일 날 12월 3일 날 예. 역대 최다 인파 230만. 네, 이것이 굉장히 컸고요. 또 하나는 춘천의 김진태 사무실 앞에 본때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은 자기의 재선이 최고의 관심이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서 다음에 재선 가도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 그러면 빠져나가기 전략을 가야 되거든요. 거리두기 전략. 그래서 대놓고 친박들은 탄핵 반대를 주장을 못 합니다. 더군다나 표창원 의원이 16명 탄핵 반대 의원을 발표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고수한다든지 난리를 치는 게 뭐냐면 반가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놓고 친박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미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비박들은 오히려 나는 친박과 다르다.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오늘 이정현 부르고 뭐 정진석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뭐 탄핵해라라고 얘기한 것은 네.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자신감이 있어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특히 그 비박들 중에 그 TK를 지역 그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은 결국은 이게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박계 탄핵 찬성파만 표결에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드러나잖아요. 예. 입장 안 한 사람들은 탄핵 반대 세력으로 찍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자유투표?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비밀투표니까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제 감으로는 99%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만약에 예. 이 예언이 틀린다면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손수호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궁금하겠는데 네. 정말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이정현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 가결되잖아요. 장을 찢어야 되나요? 장을 지지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은 분당으로 갑니다. 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의원님 말씀 중에 뭐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고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소한 것 같아요. 했죠. 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총장이 했죠. 무슨 무슨 뭐 명예훼손이에요? 아니 뭘로 한 거예요? 뭐 업무방해? 예. 공무집행 방해하고 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사실 이거는 뭐 정말 이게 범죄가 된다고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범죄가 안 되니까.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은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 어렵고요. 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게 개인정보를 이제 그 취급하는 그 관리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그런 거는 또 들어있지 않고 더군다나 이게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창원 의원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사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각하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그 네. 공대생이 또 전화번호를 예. 유출했다고 하는데 예. 그 공대생이 개인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민사적으로 혹시라도 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가능성은 조금 있어라도 있어 보이지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가 그 공대생한테는 고소를 안 했죠. 했어요. 했어요? 성명불상의 그런 그 같이 이제 한 사람들 그 했기 친구는 때문에. 전화번호를 공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네. 친구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처벌 가능성까지는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형사적으로는. 다만 이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전화번호를 이제 그 의사에 반해서 공개했다면은 민사적으로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액의 위자료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설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고소를 한 거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걸까지 안 하겠죠. 네, 네. 제가 명예훼손 범죄 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판단하는 판사라면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수는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 16명을 공표한 것은. 그러나 그것은 사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 무혐의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익이냐 공익이냐. 그래서 공익이 인정되면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입니다. 손수 변호사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는 아예 고소도 안 했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만약에 고소했다 치더라도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명예훼손을 보면은 사회적인 그런 평가가 저하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그 탄핵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또는 유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알려진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거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니냐. 고소를 하려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해라. 나는 탄핵 찬성인데 왜 반대한다고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했냐. 이러면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입장을 밝혀라. 나는 탄핵 찬성파다 이렇게. 사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게 좀 우스꽝스러워지기 때문에 아예 그 박명호 사무총장이 이제 그 고소하면서 그 부분은 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티즌들이 지금 또 수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무슨 카톡에 계속 초대했다가 나가면 또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게 스토커 범죄 같은 거. 이게 문제가 돼요, 사실은. 아, 됩니까? 네, 이게 문제가 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이제 음성이나 부호나 문자나 도화나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처벌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해당될 수가 협박죄 있어요.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협박까지 형법상의 협박죄에 그 달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에 그 미치지 않더라도 그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계속 보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을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죠. 의원들이 새누리 의원들이 또 그렇게 개막장짓은 안 하겠죠. 자, 그런데요, 문자 폭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청래 명저, 국회의원 사용법, 국회의원 길들이기 편에 이미 다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예. 저는 그 책을 보고 다 하지 않았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 의원이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다. 제일 무서워한다. 그렇죠. 얘기했죠. 예. 네. 자, 탄핵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법률 문제를 얘기했는데 정 의원이 탄핵이 99.9%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당할 확률, 인정될 확률,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몇 프로를 보세요?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조차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탄핵 찬성이 으로 가결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설득해서 타협해서 협상해서 된 결과가 아니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힘이거든요. 예. 저는 마찬가지로 국회가 그렇게 해서 탄핵을 시켰다면 헌법재판소도 이것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힘이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좀 더 수고를 해야 된다. 아, 탄핵이 통과되고 나서라도 네, 계속해서 그럼요. 촛불을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겁니까? 헌재를 압박해.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12월 8일 9일은 국회로 가지만 예. 그 다음에는 헌재에 가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 헌재 앞도 시위 때랑 예,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이게 또 이제 가결이 돼요. 예.
그러면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민주정부 수립, 진정한 정권 교체와 제2의 3당 야합을 척결하고 반대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또 촛불을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손수호 변호사는 법률가니까 네. 헌재에서 어떤 판결 날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 탄핵을 인정하는 이제 그 파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몇 프로로 봐요? 저는 80%. 80%요. 저는 그것도 99.9%.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 우리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뭐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이거 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렇다 보면 뭐 조중동도 다 돼야 돼. 여당 편 들고 막 했던 거 말이 안 되는데 이번은 어쨌든 뇌물죄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수호 변호사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뇌물죄가 성립된 순간 이것은 탄핵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탄핵 관련된 그런 결정문에도 보면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경우에만 탄핵된다, 탄핵 가능하다, 파면 사유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하면서 그중에 예시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뇌물수수거든요. 따라서 직접 뇌물을 수수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 제3자가 받도록 했든 제3자 뇌물수수를 했든 결국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뇌물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담임권 위반.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 해임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헌법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비밀 누출 이런 거 있잖아요. 군사장 기밀 누출에 해당될 수 있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 위반 저는 왜 이 부분을 헌법 탄핵안에 안 넣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넣었어요. 그리고 헌법 23조도 넣었어요. 넣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헌법 20조를 왜 안 넣었어? 20조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샤머니즘에 빠진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조선일치 사회? 이걸 넣어야 되고 22조도 넣어야 돼. 22조.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 학문과 문화예술의 자유가 있다. 근데 블랙리스트 만들었잖아. 문화계에서. 근데 이걸 안 넣었어. 그리고 37조도 넣어야 돼. 헌법에 일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조항을 세세히 적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실해서는 아니 된다. 37조. 69조는 넣었더라고요. 대통령 취임 선서. 근데 이렇게 많이 넣으면 시간이 네.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헌법 규정을 넣은 것은 사실은 일종의 좀 정치적인 그런 액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2004년도에 그런 결정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탄핵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에는 사실 그 헌법재판소가 구속돼요. 근데 그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탄핵소추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법조항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구속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야권에서 이제 합의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저도 좀 길더라고요. 읽어봤는데 멋있는 그런 그 문장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헌법조항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중에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판단을 할 그런 헌법조항은 별로 많지 않아 보여요. 네. 어쨌든 그 지난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헌재가 얘기했던 중대한 사유. 네. 이게 그때 처음 나온 단어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 뭐 그 당시에 탄핵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니까. 없었던 일이니까. 네, 대통령에 그래서 대한. 중대한 사유라고 전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여기에 이제 박근혜가 충분히 포함되기 때문에 네. 80% 손수호는 네네. 우리 정 의원님은 99.9.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것도 이연령 비연령인 것이 뭐냐면 정치적 판단을 실제로 한다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 뭐냐면 관습헌법이라는 듣보잡 헌법조항을 통법 조항에도 없는 거죠. 예. 없죠. 그러니까 관습이니까. 서울 이 한양 땅이 조선 건국부터 600년 동안 관습적으로 수도로 인식돼 왔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위헌이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거예요. 헌재는 정치적인 이슈가 올 때는 항상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아니 무슨 네. 관습 헌법이라는 되지도 않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행정수 이전을 위헌 판결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인용하지 않는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까? 저는 그래서 이 보수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많이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미 박근혜는 손해지. 떠났어. 안고 갈 필요가 없지. 안고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이미 버린 카드야.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판결해라 하고 촛불을 계속 든다면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까지 들이대면서 위헌 판결을 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하는 게 맞다. 근데 촛불은 계속해서 될 것 네. 같아요. 의원님 말처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그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4부라고 하는데 이 헌법재판 관련된 그런 그 책을 보더라도 헌법재판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영향이 있고 또한 또 헌법재판소도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은 빠지지 않거든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예. 그게 또 타당하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를 대법원과 분리해서 놓는 건 취지 자체가 그렇다면은 이게 탄핵소추가 의결돼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입장이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보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판단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손수 변호사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하고 동의하는 분위기네. 그렇습니다. 네. 됐고요. 자, 손변 이야기하기를 1월 31일까지는 조금 어렵다 물리적으로. 아,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한 2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열심히 한다면. 2월 말이면 한 80일 정도 되는데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2월 말쯤에 땅땅땅 헌재가 인용으로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때린 날부터 60일 네. 안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법률상. 그렇습니다. 그럼 2달.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네. 제가 요즘 SNS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증을 저한테 많이 쪽지로 물어봐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가장 빨리 대선을 하면 몇 월 달에 할 것 같냐.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가결 되면 언제 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가장 빠르면 5월 대선. 그리고 정상적인 그 탄핵 절차를 헌법재판소에서 받는다면 8월 달에 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것과 가장 긴 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2월 달에 판결이 나면 3월, 4월 말에 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을 때 3월 정도까지는 가겠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월 달에 대선을 하는 거고. 근데 자기들이 뭐 충분하게 더 해서 시간을 끈다. 그러면 6월 정도에 하고 8월에 대선하고. 예. 어쨌든 지금 뭐 야권에서는 뭐 대선 생각하지 않겠다. 일단 네. 탄핵에만 집중하겠다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좀 지연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법 규정상에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일단 그 소추위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김기춘 예. 법사위원장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제 그 헌법재판소법 49조 2항에 이런 게 있어요. 소추위원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되겠죠. 권성동. 예, 권성동 새누리당이죠. 예. 예, 의원인데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보를 제출하여 탄핵 심판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법사위원장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이 야권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더 유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속도감 있게. 예,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대통령도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끌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은, 물론 권성동 이제 의원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은 같은 당으로서, 뭐, 물론 소추위원,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어떻게 이 탄핵 관련해가지고 절차에 응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그러면 있습니다. 춘천 아니라 강릉에서도 촛불을 많이 들어야 되겠네요. 많이 들어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탄핵안이 9일날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그날로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률상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황교안이나 박근혜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박근혜랑 황교안이랑 똑같은데 어쨌든 박근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황교안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미 기가 죽고 이미 판이 끝난 거기 때문에 힘 있는 실세 총리도 아니고 명목상 의전상 권한 대행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황교안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면 할수록 탄핵 심판의 가결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이 황교안 이제 지금 탄핵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동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 황교안 대통령 직무 대행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이제 임기가 1월 말이고 그렇다면 새로 임명을 해야 돼요. 예. 과연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평소에 잘 안 보던 헌법책을 봤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런 대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더 갈리더라고. 네, 그렇죠. 진짜 반반 갈려 이거. 네, 정말 반반인데 이제 현상 유지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임명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지만 할 수 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한 현상 변경설이 있습니다. 변경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는 이제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당신은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측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자, 이게 박한철, 이정미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근데 성향상 1대1이야. 사실은 둘이 없어지면 세임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그래요. 뭐 6명 이상 찬성해야 아니요. 되니까. 일단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헌법재판관이. 네. 일단 7명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9명 중에 6명 찬성하면 탄핵이다. 3분의 2 아니냐? 이건 틀려요. 틀려. 6명이어야 돼. 6명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나는 임명 못 해요. 임명 안 합니다. 그럼 한 명이 줄죠. 예.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건 가정입니다만 뭐 제가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그 양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나는 내 손에 핀 붙이기 싫다. 그리고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만두어버리면 이럴 때는 7명이 안 채워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게 될 수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곳곳에 지뢰밭이에요 지금.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건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탄핵 얘기 다 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광고는 뭐 제품 홍보가 아니고 사이트 홍보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보연 씨께서 정치 알바, 청정구역, EJ 셋 다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듣는 열혈 시청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안가에 살지만 안가에 살진 않죠. 안산에 살고 있어도 안가에 오진 못하지만 항상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광고를 하셨는데요. 이제 도메인 이름이 isu.kr입니다. 이슈. 이슈인가요? isu.kr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뭐 모든 이슈를 볼 수 있다 이런 뜻 같아요. 예, 그렇긴 한데 그 중에 특히 더 특화된 게 이제 시위 관련된 집회와 시위 관련된 그런 포탈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런 집회와 캠페인 정보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관련 콘텐츠도 소개할 예정이고요. 12월 초에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좀 와서 많이 좀 이제 들어와 보시고 또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도 해주면 좋겠고. 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그 수익 구조는 안 될 것 같아요. 본인도 적어놨어요. 수익 네. 모델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또, 사이트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혹시 모릅니다. 앞으로는. 광고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수익 구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syushu.kr 도메인을 만든 isyushu라는 사이트를 만든 이유가 그 EJ 듣다가 세상을 깨우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통령 이름도 몰랐고 그 역대 대통령 순서도 못 외웠다 그래요. 그냥 연구원으로 공대생으로만 살았는데 EJ 듣고 또 제가 하는 팟캐스트 따라다니면서 듣다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사이트까지 본인의 돈을 직접 사면서 만들 정도로. 결국 이 작가님께서 이제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저는 원래 그런 역할을 잘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분 자기가 또 사비를 들여서 광고까지 저희한테 줬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 알바도 많이 듣고 한답니다. 정청래 의원, 손혜원 의원도 힘내시라고. 앞으로 여기 손수호 변호사도 끼워 넣어주세요. 네. 제가 어제 강릉 강연을 갔다 왔어요. 네. 갔는데 정치 알바 많이 듣더군요. 그래요. 그래서 다 정치 알바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네. isyushu.kr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광고 듣기 전에 탄핵 얘기를 이제 키워드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시면서 제가 궁금한 걸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이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투표를 한다. 네.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누군지 알 거니까 반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민주의 김한정 의원이 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무기명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자.
그게 많은 분들이 그거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법안은 어떻게 된 거냐? 맘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새누리당이 반대할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니 물리적으로. 그거는 지금 그 여소야대기 때문에 그 야당 단독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법에 절차가 있고 숙려기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하기는 국회법 절차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탄핵 관련해 가지고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게 헌법 조항은 아니에요. 예. 헌법에 없고 국회법에 있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거꾸로 볼 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게 싫잖아요. 싫다고 네. 본다면 저지해야 되니까 또 시간을 끌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면 탄핵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9일 그래요? 아니면 물거품이 되거든요. 쉽게 넘어가죠. 뭐 사실 불가능하죠. 우상호 대표는 법규정이. 이거 직권상정 안 되는 안이라 그러던데? 안 자체가? 직권상정 하면 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럼 그거 안 되는 걸로 봐지네요. 네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아쉽네요. 시간. 네. 가능성이 99.9% 없습니다. 없다. 아쉽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아쉽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정 의원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새누리당은 분당의 길로 갈 것이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셨죠? 어쨌든 탄핵 찬반이 극렬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에. 그래서 이건 같은 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박계가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친박들이 다른 당을 만들까요? 아니면 새누리당 간판을 그대로 가져갈까요? 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새누리당은 이름을 바꿀 겁니다. 당명을. 그것은 쉽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탄핵이냐 비탄핵이냐의 국면이에요. 탄핵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개헌이냐 비개헌이냐. 그래서 개헌파끼리 같이 정치 노선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보자. 이렇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에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대통령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당장 합당을 안 하더라도 같은 노선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박지원 대표는 지금 펄쩍 뛰면서 지금 절대로 안 하겠다 부인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의 문자 폭탄 이런 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항상 그것은 사람 움직이는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이재호 전 의원이 만든 지금 늘 푸른 뭐 한국당인가 무슨 네. 뭐 그거 하고 손학규 의원도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태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더민주 안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정치를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정알 모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의원님께. 지금 그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일부 이탈했다가 다시 또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큰 틀에서 볼 때 뭐 대형 분당 사태는 사실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고 네. 또 이제 그 지금 새누리당의 조직이나 인력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서로 넣어 나가라라고 이제 대치하고 공격을 할지언정 나는 안 나가. 대신 너네가 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안에서만 싸움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재산이 엄청 많다고 자,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심력이 있고요. 이명박이라는 대통령,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있고 그것이 구심력이 작동하고 거기서 이익을 나눠 먹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박근혜가 쓰러지는 담벼락이에요. 그 밑에 있다가 나도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익적 관점에서도 탈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은 평상시 상황이 아니라 혁명 전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풀었던 방정식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앞으로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한 보수 집단의 분열을 볼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99.9%. 그 아주 줄줄이 사탕으로 다 분열했으면 좋겠네. 네. 그래서 지금은 상식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 네. 비상상황이니까. 혁명 전국의 혁명의 눈동자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아, 갑자기 나도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그 뭐 99.9% 손소 변호사는 80% 네. 뭐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게 탄핵이 만약에 9일날 불발됐을 경우 아, 네. 불발됐을 경우에는 네. 일단은 대통령은 뭐 죽어도 깨도 지 스스로 안 내려온다니까. 네.
방법은 탄핵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탄핵이 불발됐어.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하면 되죠. 또 하면 된다. 예, 왜냐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부결된 거는 다시 못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히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회기 내에서만 못 해요. 그래서 어차피 9일에 정기국회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임시국회 소집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탄핵소추 발의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동력이 문제죠. 과연 한번 이렇게 힘 모아서 했는데 안 됐다면은 그 다음에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성공하겠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자, 만약에 9일날 부결이 됐다. 그러면 10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가능해요. 가능하죠. 제적 4분의 1만 요구하면 가능하니까. 이론상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탄핵안은 글자만 몇 개 바꾸면 돼요. 글자만 몇 개 바꿔서 하면 돼요. 다시 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안 바꿔도 돼요. 네. 그래, 네, 좀 안 바꿔도 돼요. 네. 그래서 가능한데.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법 이론상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이 요동치는 전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못 견딜 거고요. 가장 힘든 고비를 맞이할 할 거고 그 다음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못지않게 엄청난 비판과 비난에 시달릴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 전체가 생매장이 될 것이다. 뭐 국회 해산? 국회 해산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300명이 다 사표 쓰면 해산이지고. 근데 그걸 수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사퇴한다고 해도 국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네. 국회의원들이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건 100% 거짓말이 생각하는 것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의원직 사퇴할 각오를 하겠다. 이것은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가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탄핵소추안이 이제 통과되면은 친박 의원들은 다 사퇴하자 그런 각오를 하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 편을 다잡고 상대방에게 좀 겁을 주고 그런 거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의원 시절에 국회의원 사퇴한다고 강원도로 가버려가지고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죠. YS가 가서 다시 데리고 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실제로 자발적으로 사퇴한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었어요. 예.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인가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분은 실제로 그만뒀어요. 자, 그리고 일각에서 음모론이 또 제기된 거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그러니까 더민주주와 국민의당에서도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음모론이죠. 네, 음모론이지.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설- 국민의당.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의 분위기상은 이탈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명 투표가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석현 전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투표하고 나서 SNS에 인증샷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문제 없나요, 법률적으로? 사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할 때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나 인증사 누굴 찍었는지 공개하면 사실 그것도 처벌 사유긴 하거든요. 국회에서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걸 누가 처벌하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인증샷 릴레이 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제 무기형 투표의 원칙을 이제 존중하자라는 그런 세력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기형 투표가 아니지 않냐, 국회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데 결국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과메기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이 좋아하는 과메기 광고. 이 과메기는 먹는 계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밖에 없습니다.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과메기 포털 사이트에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변 과메기 네. 좋아해요? 과메기 저는 사실 처음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한 10년쯤 전에 처음 먹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비슷한 시기에. 진짜요? 난 과메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또 충청도 출신, 여기도 인천 출신이라고 예.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과메기를 갖고 왔어요. 그냥 홍어도 잘 못 먹거든요. 좋아합니다. 근데 비린내 날 것 같아서 전 느낌으로 안 먹거든요. 근데 먹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 저도 좋아해요. 늦게 먹기 시작했는데 좋아합니다. 네. 비싸서 그렇지. 근데 정 의원님은 술을 좋아하시니까 소주 한 잔 딱 좋잖아요. 딱 좋지. 침이 막 보이기 시작하네. 표정이 지금, 야. 우리 방송 끝나고 과메기 표정이 완전히. 파는 데 있어요? 소주 한 잔 근처에? 뭐 있죠. 횟집에 있겠다. 예. 근데 손변은 술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저는 술이 약해요. 그래서, 예. 술이 약해요. 근데 젊은 여자들 있으면 잘 먹더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먹겠습니다. 내가 봤어! 아니 본인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가요? 부정하는 거야? 언제 오셨지? 그래요. 총수들도 다 부정하고 그러니까요. 선배도 배웠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더민주에서 박근혜 대통령 또 최순실 불법 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잘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윤호중 의원이 뭐 유경재단, 영남대 등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특별법이란 말이 왜 들어갔냐면, 그 실정법상 이 환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시간도 다 지나버렸는데 뭘. 어렵죠. 이게 그 실제로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동결하고 또 환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지금 법안 몇 개가 발의돼 있어요. 아, 그래요? 이미 발의됐고 여야를 통틀어서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원칙이 재산권은 보호가 되고요. 특히나 소급 입법에 의해 가지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헌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또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재산에 대한 그런 동결 환수가 필요하다. 필요성은 있고 현행법상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자. 예.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윤호중 정책위 의장,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법을 총 세 가지를 이제 만들고 바꾸자인데요. 하나 만들자.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및 편취 행위에 관한 진상 규명 특별법. 예. 진상을 일단 밝히자.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빼돌려는 재산을 결국 환수하고 앞으로 누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들자. 그게 뭐냐면 두 개인데요. 지금도 있는 법이에요. 부동산 실명제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금융실명제법이라고 부르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금융재산이나 뭐 예금이나 뭐 채권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명의 신탁을 해놓는 거죠. 다른 사람 명의로. 이런 경우에 지금은 사실은 내가 맡겨놓은 겁니다라고 하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법을 바꿔서 못 찾아오게. 한번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그 사람께 돼버리도록. 그러면은 안 맡길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 민주당의 윤호중 정책위 의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두환 재산 몰수 했잖아요. 한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이게 정당한 대가로 재산을 형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래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두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통하는 게 있나 봐 우리. 진짜 잘 통하네. 전두환 이거 적어놨잖아요. 전두환 재산 추징 특별법. 근데 이런 그 전례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손변 말대로 그 위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전두환 그거는 이제 그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만 하는 자, 그러니까 것이고요. 특별법 중에서요 우리가 사실은 항상 불가능한 게 뭐냐면 소급 적용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태완이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공소시효를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정하게 한정해서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대표적인 게 프랑스 같은 경우가 나치 부역자 공소시효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발본색원에서 끝까지 처형했거든요. 처벌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에게 준하는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자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긴 있겠지. 새누리 친박은 반대하겠죠.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은 영남대 같은 경우도 편취거든요. 불법 편취. 이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국민 정서상은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남대는 박근혜 아버지가 편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대를 올라가고 다시 그러니까 뭐 이거냐면- 친일 재산 환수법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친일재산 환수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경주 최 씨. 예. 그분이 대구대로 헌납하면서 이게 시작된 게 영남대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증인도 있어요, 지금. 그 손자인가요? 그분.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것도 만들고, 이번 혁명 전국에서 할 건 다 하자고. 일단 그 태안이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태안이는 안 되는 거고. 네, 안 됐고 이제 그 다른 아직 사건 만료가 거죠. 안 된 예, 사건 예.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이제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 이렇게 있었고요. 예. 또 하나가 위헌 논란이 있어요, 물론 이 지금 현재 논의의 특별법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 개별 사건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하는 건 개별 사건 또는 개별인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법을 만들자. 이거는 이제 평등 원칙 위반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급입법에 의해서 이제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이거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작가님과 의원님께서 이제 잘 지적해 준 대로 이걸 돌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재산 귀속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여기에 보면은 친일이 뭐냐? 친일 재산이 뭐냐는 정의 규정을 두고요. 또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이 뭐냐 정의 규정을 둡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친일 재산인지 여부를 이제 가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이제 국가 귀속할 수 있게 환수한다.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그 사람들이 이게 위헌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여전히 합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논리 구조를 통해서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위헌 논란을 좀 이제 비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사실은 근데 친일 행위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이런 반감과 그런 공감대와 최순실 또 이제 법 이름 그대로 하면 박근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이런 것과 국민적인 감정이 공감할 약간 것 다를 수 같은데? 있습니다. 거기 더 나가가지고 박근혜 부역자 척결을 위한 특별 법률안 이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페셜한 거니까. 근데 참 손수 변호사 잘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법률적 이야기를. 보니까 나랑 법리 해석 수준이 비슷해.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최순실 재산에 축적한 거 최순실이가 특별법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버는 거다라고 네. 한다면 그거 있잖아. 예, 감자 간단해, 팔아서. 간단해. 그 유치원 해가지고 번 돈은 얼마 안 돼. 그걸 밝혀내야 되는 밝혀야죠. 그렇죠? 예.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그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자는 거죠. 진상규명을 하자.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상호 기자가 밝혀낸 것만 3,500억 재산이라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유치원 원장 해가지고 어떻게 3,500억을 벌어? 손수 변호사 얼마씩 벌어? 변호사비 해가지고요. 손수 변호사- 유치원보다 뭐 몇천 분의 1 벌고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 지금 뭐 월급 주기 바빠요. 대표 변호사요? 예, 그래서 월급 주기 바쁘고. 몇 명 월급 줘야 되는데. 보기보다 유능해 보이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우리 정치 알바 청취자들이 혹시 법률적으로 상담을 원하면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프로 DC해 줄 거예요? DC요? 네. 정치 알바 청취자가 네. 사건을 의뢰한다. 네. 그러면 보통 기본이 네. 5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렇죠. 사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평균 10% 대체적으로 여성만 할인. 여성만 할인. 여성만 할인? 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여성 30%, 네. 남성 29%. 그래요? 네. 하여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 홍보 좀 하세요. 일로 전화하라고. 네? 일로 전화하라고. 괜찮아요. 이름만 얘기해 그러면. 법무법인 이름이 뭐예요? 저는 법무법인 현재의 그 강남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예, 현재. 현재 알겠습니다. 현재가 무슨 뜻이야? 현명한 재물입니다. 현명한 재물. 현재 찾아서 전화 걸어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란 얘기지.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중구적 의미인가? 뭐 하여튼 네? 손소 네, 변호사 모르겠어요. 찾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검찰이 진선미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지금 재판이 끝났나, 그러면? 속보로 떴어요? 네. 아니, 이게 지금 4차 공판이었고. 선거법인가요? 예, 선거법. 공선법? 700만 원 구형이면 굉장히 센데.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이면 아웃이죠. 그렇죠. 보통 어떻게 해요? 손소 변호사. 이게 네. 검찰이 700 정도 네. 구형하면 네. 평균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 아니, 나옵니까? 뭐 재판? 무죄 나올 수도 있죠. 그거야 뭐 당연히 나올 수 그렇겠지만. 있는데, 네. 글쎄요, 벌금 700만 원 구형했다. 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네. 돈과 식사를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 제가 진선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예.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는데, 토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패널로 참여하면 패널비 주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유권자에 대한, 금품 살표였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부다. 네, 기부다. 예, 불법 기부다. 네.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 네. 간담회 참석했으니까 네. 거마비 쪽으로 네. 총 116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아요. 야 700만 원 구형이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센 겁니다, 이거는. 안타깝네요. 서영교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무죄 나오지 않았나요? 무죄 나왔나요? 200만 원 구형했을 거야, 아마. 네. 지금 근데 계속 재판 중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제가, 사실 확인서 보내줬어요. 네. 그 결과 무죄가 나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무죄가 났다면. 그래서,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덕헌 유세단 단장으로 서영교 의원 지역에 가서도 이제 유세했거든요. 그래서, 2번을 압도적으로 찍어달라. 그래야 집 나간 3번이 다시 돌아온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3번 후보자 얘기를 하게 됐다. 근데,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 무슨 범죄 혐의가 제일 많았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당이 아니라 전체 후보자 중 이렇게 얘기해서 허위사실 유포였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고소를 취하했대요. 근데 검사가 그걸 끝까지 막 갖고 가가지고 괴롭혔나 봐. 무죄가 났다면 다행이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제 아직 1심도 안 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검사의 구형했으니까. 구형이니까요. 네.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보통 그러면 이 대법원까지 갈 것 같은데 가야죠. 한 2년 걸리나요? 2년까지는 안 갈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네, 선고 사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요. 네. 참 아쉽네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위축시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반기문 총장 이야기가 좀 어쨌든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시장이 뭐 치고 올라와가지고 안철수를 제치고 지금 계속해서 어떤 조사에든 3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2등 했어요, 오늘. 아, 그래요? 반기문 네. 제쳤어요? 제쳤어요. 오. 폴리뉴스인가 거기서 이제 봤는데 문재인 대표하고 1.4% 오차범위 내로 접근했더라고요. 근데 뭐 이재명 시장이 올라가는 거야 뭐 이해 가는 측면인데 우리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 반기문 총장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상황에서도 여당 후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샤이 여당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막 완전히 뭐 지금 뭐 몰락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뭘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예. 그러나 반기문은 좀 떨어지는 거야. 예. 지금 새누리당 당원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길을 못 펴고 있는 보수층에서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다. 유일한 희망이고 숨통을 터주는 게 반기문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제3지대 네. 어쨌든 이것저것 다 합쳐서 네. 그 사람들은 지금 대권 후보가 없잖아요. 네.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이 제3지대가 뭉쳐서 반기문을 옹호, 추대, 옹립. 자,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 증거를 제가 또 포착했습니다. 뭐냐면 TV조선에서만 한 번 딱 보도한 겁니다. 며칠 전에 개헌 토론회가 있어요, 국회.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발제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듣보잡 헌법 개정안을 거기서 냅니다. 그게 뭐냐면 개방형 의원 내각제. 자, 이거 처음 들어보는 개념입니다. 자,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총리나 장관을 국회의원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김무성 전 대표가 나는 이제 대선 불출마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총선 때 대선 출마를 예상해 두고 자기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손석희 앵커가 그러면 총선 불출마한다는 거 다시 재고해야 되겠네요. 의원 내각제 총리가 목표라면 그때 동공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들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개방형 의원 내각제라는 건 뭐냐면 의원 내각제는 의원만이 총리 장관을 할 수 있는데 의원이 아닌 사람도 총리 장관을 할 수 있다. 반기문을 개방해 놓겠다. 굉장히 자, 이거는 창조적이네요. 창조적이죠. 예.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냐면 반기문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손학규 국회의원 아니에요. 아, 그 이런 세력까지 다 끌어모으려면 이 사람들이 당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아닌 사람도 의원 내각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다 하는 걸로 유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개방형 의원 내각제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진짜 별 꼼수를 다 부리는구나. 역사상 개방형 의원 내각제의 개념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아까 정 의원님이 뭐 빠르면 4월 대선 시기가 늦으면 8월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5월이라고 그랬죠. 5월 8월. 빠르면 5월, 늦으면 8월? 네. 네. 빠르면 5월, 늦으면 8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이 맞다면은 그 5월이나 이때쯤 하게 되면 반기문이 대권에 뛰어들기 힘들 것 같고 8월쯤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5월 해도 가능하죠, 반기문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반기문은? 그렇죠. 근데 이제 5월에 하면,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죠. 5.18 민주항쟁이 있잖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또 서거일이 있어요. 예. 5월 23일. 예. 그래서 저쪽에서는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예. 5월에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리하게 지켜봐야 돼. 손수 변호사. 네. 나의 이런 예리한 통찰력에 대해서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한 번 치라고 했지. 몇 번을 치고 있어. 아, 이것도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손소 변호사 지난번보다 네. 입이 더 풀린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제가요? 예. 손 의원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도 한마디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대타 아주 잘 해줬어요. 저는 빈자리를. 예. 감사합니다. 손수 변호사가 지난번보다 오늘 하면서 나에 대한 존경의 염이 더 넘치는 것 같아. 눈빛이 눈빛이 보이죠? 예. 좀 지난번보다 더 달라졌어. 아니 마주 보니까 더 생기네요. 더 생겨? 예, 옆에 앉을 때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나의 눈빛이 너무 날카롭잖아. 날카롭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9일날 탄핵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만나는 걸로. 자,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를 해서 얘기합니다. 네. 이것은 100번을 되풀이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항상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자라고 얘기합니다. 8.15 해방이 됐을 때도 독립운동 세력들이 정권을 못 잡았고 4.19 때도 그랬고 그리고 5.18 때도 그랬고 6월 항쟁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박지원 대표를 좀 인간적으로 친해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공사는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2의 3당 야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역사의 반동이에요. 그리고 촛불을 든 국민들의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이에요. 제3기 민주정부 수립.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예의주시하고 그걸 해야 된다. 우리 정치 알바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매회 놓치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탄핵이 지금 9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으니까 네. 우리는 9일 아침부터 그러니까 국회 8일 앞에 모이는 걸로. 8일 탄핵 전야제. 그래서 밤 새워요? 추운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이제 퇴근하면 우리도 퇴근하고 그리고 9일 날 아침에 다시 모이는 거야. 그래서 9일 날 오후 2시가 네. D-Day입니다. 그래서 8일부터는 탄핵 전야제로 국회를 포위해 주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아침에 국회의원들과 같이 출근하는 거야. 그래서 탄핵의 역사적 그 현장을 지켜보는 거 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9일 날 금요일 날 이 시대의 참 강연인으로서 광주 시당에 가서 4시에 강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펑크 내고 가지 말까? 아니, 아침에 있다가 가면 되잖아요. 아, 그래도 2시부터 좀 현장에 계셔야. 그러니까 아니, 아침에 계세요. 4시 강연을 하려면 바꾸세요. 12시, 1시 정도에 KTX를 타야 돼. 9시, 10시에 오시면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9시에 국회 정문 앞에 모일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탄핵 전야제는 그러면 그 전날 6시에 모이고. 아,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9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또 출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스탱업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만약에 9일날 모인다면 반차 쓰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럼 이 작가도 예. 손 변호사도 국회 정문으로 집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가는 걸로. 그럼 오전 9시, 10시. 하여튼 일찍 가는 걸로. 탄핵 전야제 8일 날은 저녁 6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해라. 나는 탄핵 찬성인데 왜 반대한다고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했냐. 이러면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입장을 밝혀라. 나는 탄핵 찬성파다 이렇게. 사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게 좀 우스꽝스러워지기 때문에 아예 그 박명호 사무총장이 이제 그 고소하면서 그 부분은 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티즌들이 지금 또 수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가지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무슨 카톡에 계속 초대했다가 나가면 또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게 스토커 범죄 같은 거. 이게 문제가 돼요, 사실은. 아, 됩니까? 네, 이게 문제가 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이제 음성이나 부호나 문자나 도화나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처벌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해당될 수가 협박죄 있어요.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협박까지 형법상의 협박죄에 그 달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에 그 미치지 않더라도 그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계속 보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을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죠. 의원들이 새누리 의원들이 또 그렇게 개막장 짓은 안 하겠죠. 자, 그런데요, 문자 폭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청래 명저, 국회의원 사용법, 국회의원 길들이기 편에 이미 다 방법이 제시돼 있어요. 예. 저는, 그 책을 보고 다 하지 않았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 의원이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다. 제일 무서워한다. 그렇죠. 얘기했죠. 예. 네. 자, 탄핵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법률 문제를 얘기했는데 정 의원이 탄핵이 99.9%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당할 확률, 인정될 확률,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몇 프로를 보세요?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조차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은 결국 국민의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탄핵 찬성이 으로 가결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설득해서 타협해서 협상해서 된 결과가 아니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힘이거든요. 예. 저는 마찬가지로 국회가 그렇게 해서 탄핵을 시켰다면 헌법재판소도
이것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좀 더 수고를 해야 된다. 아, 탄핵이 통과되고 나서라도 네, 계속해서 그럼요. 촛불을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겁니까? 헌재를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12월 8일, 9일은 국회로 가지만 예. 그 다음에는 헌재에 가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 헌재 앞도 시위 때랑 예,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게 또 가결이 돼요. 예. 그러면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민주정부 수립, 진정한 정권 교체와 제2의 3당 야합을 척결하고 반대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또 촛불을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손수호 변호사는 법률가니까 네.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할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인정하는 이제 파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몇 프로로 봐요? 저는 80%. 80%. 저는 그것도 99.9%.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 우리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뭐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이거 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렇다 보면 뭐 조중동도 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아마 이게 8일날 송출이 될 거니까 탄핵 하루 전에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4회 사자가 2번이나 들어갔어. 징조가 좋은 것 같아. 오늘 방송에는 뭐 탄핵을 중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자, 탄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일단 네. 탄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해주세요. 99.9%. 가능하다. 탄핵 가능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전이나 전날 뭔가 또 장난치지 않을까요? 장난을 쳐도 상관이 없고 제가 사실은 이 시대의 참 역술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4차 담화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상 담화문을 제가 발표했어요. 그저께 발표했는데 그 담화문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많은 국민들께서 저보고 즉각 물러나라고 하고 저에게 퇴진 시기를 밝히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큰 혼란과 국정 공백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합니다. 모든 것은 국회에서 개헌을 포함해서 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상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담화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예. 보이고 정진석 이정현을 청와대로 대신 불러서 예. 대신 감성 발휘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진석이 오늘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좀 눈물을 그성거리면서 네. 말 그대로 감성파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말을 전하면서. 많이 야유였다. 예. 네, 이러면서 고개로 끄덕끄덕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고개만 끄덕끄덕 했겠어요? 뭔 말을 했겠지. 그래서 마지막 지금 감성적인 발악을 하고 있다. 근데 정의원 말은 99%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감성파를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박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 지난 토요일 날 12월 3일 날 예. 역대 최다 인파 230만. 네, 이것이 굉장히 컸고요. 또 하나는 춘천의 김진태 사무실 앞에 본때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은 자기의 재선이 최고의 관심이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서 다음에 재선 가도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 그러면 빠져나가기 전략을 가야 되거든요. 거리두기 전략. 그래서 대놓고 친박들은 탄핵 반대를 주장을 못 합니다. 더군다나 표창원 의원이 16명 탄핵 반대 의원을 발표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고수한다더니 난리를 치는 게 뭐냐면 반가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놓고 친박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미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비박들은 오히려 나는 친박과 다르다.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오늘 이정현 부르고 뭐 정진석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뭐 탄핵해라라고 얘기한 것은 네.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자신감이 있어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특히 그 비박들 중에 그 TK를 지역 그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은 결국은 이게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박계 돼야 돼. 여당 편 들고 막 했던 거 말이 안 되는데 이번은 어쨌든 뇌물죄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수호 변호사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뇌물죄가 성립된 순간 이것은 탄핵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탄핵 관련된 그런 결정문에도 보면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경우에만 탄핵된다, 탄핵 가능하다, 파면 사유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하면서 그 중에 예시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뇌물수수거든요. 따라서 직접 뇌물을 수수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 제3자가 받도록 했든 제3자 뇌물수수를 했든 결국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뇌물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담임권 위반.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 해임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헌법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비밀 누출 이런 거 있잖아요. 군사장 기밀 누출에 해당될 수 있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 위반 저는 왜 이 부분을 헌법 탄핵 안에 안 넣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넣었어요. 그리고 헌법 23조도 넣었어요. 넣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헌법 20조를 왜 안 넣었어? 20조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샤머니즘에 빠진 거예요? 이걸 왜 이걸 안 넣냐고, 이걸. 조선일치 사회? 네? 이걸 넣어야 되고, 22조도 넣어야 돼, 22조.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 학문과 문화예술의 자유가 있다. 근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잖아, 문학의 인사. 근데 이걸 안 넣었어. 그리고 37조도 넣어야 돼. 헌법에 일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조항을 세세히 적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실해서는 아니 된다. 37조. 69조는 넣었더라고요. 대통령 취임선서. 근데 이렇게 많이 넣으면 시간이 네.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마 헌법 규정을 넣은 것은 사실은 일종의 좀 정치적인 그런 액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04년도에 그런 결정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에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구속돼요. 근데 그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탄핵소추 안에 들어있는 그런 법조항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구속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야권에서 이제 합의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저도 좀 길더라고요. 읽어봤는데 멋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헌법조항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중에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판단을 할 그런 헌법조항은 별로 많지 않아 보여요. 네. 어쨌든 지난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헌재가 얘기했던 중대한 사유. 네. 그때 처음 나온 단어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탄핵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니까. 없었던 일이니까. 네, 대통령에 그래서 대한. 중대한 사유라고 전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여기에 이제 박근혜가 충분히 포함되기 때문에 네. 80% 손수호는 네네. 우리 정 의원님은 99.9.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것도 이연령 비연령인 것이 뭐냐면 정치적 판단을 실제로 한다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 뭐냐면 관습헌법이라는 듣보잡 헌법 조항에도 없는 거죠. 예. 없죠. 그러니까 관습이니까. 서울 이 한양 땅이 조선 건국부터 600년 동안 관습적으로 수도로 인식돼 왔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위헌이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거예요. 헌재는 정치적 탄핵 찬성파만 표결에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드러나잖아요. 예. 입장 안 한 사람들은 탄핵 반대 세력으로 찍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자유투표?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비밀투표니까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제 감으로는 99%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만약에 예. 이 예언이 틀린다면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손수호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좀 져주시기 아주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정말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이정현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 가결되잖아요. 장을 지져야 되나요? 장을 지지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은 분당으로 갑니다. 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 말씀 중에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고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소한 것 같아요. 했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총장이 했죠.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아니 뭘로 한 거예요? 업무방해? 예. 공무집행 방해하고 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사실 이거는 정말 이게 범죄가 된다고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범죄가 안 되니까.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은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 어렵고요. 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게 개인정보를 이제 그 취급하는 그 관리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그런 거는 또 들어있지 않고 더군다나 이게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창원 의원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사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각하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그 네. 공대생이 또 전화번호를 예. 유출했다고 하는데 예. 그 공대생이 개인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민사적으로 혹시라도 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가능성은 조금 있어라도 있어 보이지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가 그 공대생한테는 고소를 안 했죠. 했어요. 했어요? 성명불상의 그런 같이 그- 이제 한 사람들 그 했기 친구는 때문에. 전화번호를 공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네. 친구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처벌 가능성까지는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형사적으로는. 다만 이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전화번호를 이제 그 의사에 반해서 공개했다면은 민사적으로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액의 위자료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설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고소를 한 거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걸까지 안 하겠죠. 네. 제가 명예훼손 범죄 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판단하는 판사라면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수는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 16명을 공표한 것은. 그러나 그것은 사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 무혐의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익이냐 공익이냐. 그래서 공익이 인정되면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입니다. 손수 변호사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는 아예 고소도 안 했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만약에 고소했다 치더라도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명예훼손을 보면은 사회적인 그런 평가가 저하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그 탄핵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또는 유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알려진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거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니냐. 고소를 하려면 적인 이슈가 올 때는 항상 정식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아니 무슨 네. 관습 헌법이라는 되지도 않는 이런 조항가지고 가지고 행정수 이전을 위헌 판결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인용하지 않는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까? 저는 그래서 이 보수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가지고 많이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미 박근혜는 손해지. 떠났어. 안고 갈 필요가 없지. 안고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이미 버린 카드야.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판결해라 하고 촛불을 계속 든다면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까지 들이대면서 위헌 판결을 하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하는 게 맞다. 근데 촛불은 계속해서 될 것 네. 같아요. 의원님 말처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그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4부라고 하는데 이 헌법재판 관련된 그런 그 책을 보더라도 헌법재판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영향이 있고 또한 또 헌법재판소도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은 빠지지 않거든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예. 그게 또 타당하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를 대법원과 분리해서 놓는 건 취지 자체가 그렇다면은 이게 탄핵소추가 의결돼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입장이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보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판단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손수 변호사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하고 동의하는 분위기네. 그렇습니다. 네. 됐고요. 자, 손변 이야기하기를 1월 31일까지는 조금 어렵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그럼 한 2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열심히 한다면 2월 말이면 한 80일 정도 되는데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2월 말쯤에 땅땅땅 헌재가 인용으로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때린 날부터 60일 네. 안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법률상. 그렇습니다. 그럼 2달.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네. 제가 요즘 SNS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증을 저한테 많이 쪽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가장 빨리 대선을 하면 몇 월 달에 할 것 같냐.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가결 되면 언제 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가장 빠르면 5월 대선. 그리고 정상적인 그 탄핵 절차를 헌법재판소에서 받는다면 8월 달에 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것과 가장 긴 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2월 달에 판결이 나면 3월, 4월 말에 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을 때 3월 정도까지는 가겠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월 달에 대선을 하는 거고. 근데 자기들이 뭐 충분하게 더 해서 시간을 끈다. 그러면 6월 정도에 하고 8월에 대선하고. 예. 어쨌든 지금 뭐 야권에서는 뭐 대선 생각하지 않겠다. 일단 네. 탄핵에만 집중하겠다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좀 지연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법 규정상에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일단 그 소추위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김기춘 예. 법사위원장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제 그 헌법재판소법 49조 2항에 이런 게 있어요. 소추위원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되겠죠. 권성동. 예, 권성동 새누리당이죠. 예. 예, 의원인데 새누리당 의원조차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은 결국 국민의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탄핵 찬성이 으로 가결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설득해서 타협해서 협상해서 된 결과가 아니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힘이거든요. 예. 저는 마찬가지로 국회가 그렇게 해서 탄핵을 시켰다면 헌법재판소도 이것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힘이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좀 더 수고를 해야 된다. 탄핵이 통과되고 나서라도 네, 계속해서 그러면 촛불을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네. 헌재를 압박하는 겁니까? 헌재를 압박할.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12월 8일 9일은 국회로 가지만 예. 그 다음에는 헌재에 가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 헌재 앞도 시위 때랑 예,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이게 또 이제 가결이 돼요. 예. 그러면 또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민주정부 수립, 진정한 정권 교체와 제2의 3당 야합을 척결하고 반대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또 촛불을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손수호 변호사는 법률가니까 네. 헌재에서 어떤 판결 날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인정하는 이제 파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몇 프로로 봐요? 저는 80%. 80%요. 저는 그것도 99.9%.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예. 우리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뭐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이거 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렇다 보면 뭐 조중동도 다 돼야 돼. 여당 편 들고 막 했던 거 말이 안 되는데 이번은 어쨌든 뇌물죄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수호 변호사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뇌물죄가 성립된 순간 이것은 탄핵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탄핵 관련된 그런 결정문에도 보면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경우에만 탄핵된다, 탄핵 가능하다, 파면 사유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하면서 그 중에 예시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뇌물수수거든요. 따라서 직접 뇌물을 수수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 제3자가 받도록 했든 제3자 뇌물수수를 했든 결국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뇌물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담임권 위반.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 해임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헌법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비밀 누출 이런 거 있잖아요. 군사당 기밀 누출에 해당될 수 있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 위반 저는 왜 이 부분을 헌법 탄핵 안에 안 넣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넣었어요. 그리고 헌법 23조도 넣었어요. 넣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헌법 20조를 왜 안 넣었어? 20조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샤머니즘에 빠진 거예요? 이걸 넣느냐고, 이걸. 조선일치사회? 이걸 넣어야 되고, 22조도 넣어야 돼, 22조.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 학문과 문화예술의 자유가 있다. 근데 블랙리스트 만들었잖아, 문화계에서. 근데 이걸 안 넣었어. 그리고 37조도 넣어야 돼. 헌법에 일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조항을 세세히 적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실해서는 아니 된다. 37조. 69조는 넣었더라고요. 대통령 취임선서. 근데 이렇게 많이 넣으면 시간이 네.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마 헌법 규정을 넣은 것은 사실은 일종의 좀 정치적인 그런 액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04년도에 그런 결정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에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구속돼요. 근데 그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탄핵소추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법조항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구속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야권에서 이제 합의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저도 좀 길더라고요. 읽어봤는데 멋있는 그런 그 문장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헌법조항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중에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판단을 할 그런 헌법조항은 별로 많지 않아 보여요. 네. 어쨌든 그 지난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법사위원장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이 야권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더 유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속도감 있게. 예,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대통령도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끌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은, 물론 권성동 이제 의원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은 같은 당으로서, 물론 소추위원,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어떻게 이 탄핵 관련해가지고 절차에 응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그러면 있습니다. 춘천 아니라 강릉에서도 촛불을 많이 들어야 되겠네요. 많이 들어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탄핵안이 9일날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그날로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률상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황교안이나 박근혜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박근혜랑 황교안이랑 똑같은데 어쨌든 박근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황교안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미 기가 죽고 이미 판이 끝난 거기 때문에 힘 있는 실세 총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목상 의전상 권한 대행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황교안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면 할수록 탄핵 심판의 가결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이 황교안 이제 지금 탄핵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동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 황교안 대통령 직무 대행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이제 임기가 1월 말이고 그렇다면 새로 임명을 해야 돼요. 예. 과연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안 보던 헌법책을 봤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런 대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더 갈리더라고. 네. 그렇죠. 진짜 반반 갈려 이거. 네, 정말 반반인데 이제 현상 유지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임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지만 할 수 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한 현상 변경설이 있습니다. 변경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는 이제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당신은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측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자, 이게 박한철, 이정미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근데 성향상 1대1이야. 사실은 둘이 없어지면 세임이야. 네.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그래요. 6명 이상 찬성해야 아니요. 되니까. 일단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헌법재판관이. 네. 일단 7명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9명 중에 6명 찬성하면 탄핵이다. 3분의 2 아니냐? 이건 틀려요. 틀려. 6명이어야 돼. 6명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나는 임명 못 해요. 임명 안 합니다. 그럼 한 명이 줄죠. 예.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건 가정입니다만 제가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그 양식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나는 내 손에 핀 붙이기 싫다. 그리고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만두어버리면 이럴 때는 7명이 안 채워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게 될 수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곳곳에 지뢰밭이에요 지금.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건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탄핵 얘기 다 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광고는 제품 홍보가 아니고 사이트 홍보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보연 씨께서 정치 알바, 청정구역 EJ 셋 다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듣는 열혈 시청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안가에 살지만 안가에 살진 않죠. 안산에 살고 있어서 안가에 오진 못하지만 항상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광고를 하셨는데요. 이제 도메인 이름이 isu.kr입니다. 이슈. 이슈인가요? 이슈.kr. 예, 헌재가 얘기했던 중대한 사유. 네. 그때 처음 나온 단어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 뭐 그 당시에 탄핵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니까. 없었던 일이니까. 네, 대통령에 그래서 대한. 중대한 사유라고 전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여기에 이제 박근혜가 충분히 포함되기 때문에 네. 80% 손수호는 네네. 우리 정 의원님은 99.9.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것도 이연령 비연령인 것이 뭐냐면 정치적 판단을 실제로 한다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 뭐냐면 관습헌법이라는 듣보자 헌법조항을 헌법 조항에도 없는 거죠. 예. 없죠. 그러니까 관습이니까. 서울 이 한양 땅이 조선 건국부터 600년 동안 관습적으로 수도로 인식돼 왔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위헌이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거예요. 현재는 정치적인 이슈가 올 때는 항상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아니 무슨 네. 관습 헌법이라는 되지도 않는 이런 조항 가지고 행정수 이전을 위헌 판결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인용하지 않는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까? 저는 그래서 이 보수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가지고 많이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미 박근혜는 손해지. 떠났어. 안고 갈 필요가 없지. 안고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이미 버린 카드야.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판결해라 하고 촛불을 계속 든다면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까지 들이대면서 위헌 판결을 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하는 게 맞다. 근데 촛불은 계속해서 될 것 네. 같아요. 의원님 말처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그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이제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4부라고 하는데 이 헌법재판 관련된 그런 그 책을 보더라도 헌법재판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영향이 있고 또한 또 헌법재판소도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은 빠지지 않거든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예. 그게 또 타당하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를 대법원과 분리해서 놓는 건 취지 자체가 그렇다면은 이게 탄핵소추가 의결돼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입장이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보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판단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손수호 변호사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하고 동의하는 분위기네. 그렇습니다. 네. 됐고요. 자, 손변 이야기하기를 1월 31일까지는 조금 어렵다 물리적으로. 아,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한 2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열심히 한다면 2월 말이면 한 80일 정도 되는데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2월 말쯤에 땅땅땅 헌재가 인용을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때린 날부터 60일 네. 안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법률상. 그렇습니다. 그럼 2달.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네. 제가 요즘 SNS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증을 저한테 많이 쪽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가장 빨리 대선을 하면 몇 월 달에 할 것 같냐.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가결되면 언제 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가장 빠르면 5월 대선. 그리고 정상적인 그 탄핵 절차를 헌법재판소에서 받는다면 8월 달에 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것과 가장 긴 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2월 달에 판결이 나면 3월, 4월 말에 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을 때 3월 정도까지는 가겠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월 달에 대선을 하는 거고. 근데 자기들이 뭐 충분하게 더 해서 시간을 끈다. 그러면 6월 정도에 하고 8월에 대선하고. 예. 어쨌든 지금 뭐 야권에서는 뭐 대선 생각하지 않겠다. 일단 네. 탄핵에만 집중하겠다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법 규정상에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일단 그 소추위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김기춘 예. 법사위원장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법 49조 2항에 이런 게 있어요. 소추위원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되겠죠. 권성동. 예, 권성동 새누리당이죠. 예. 예, 의원인데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보를 제출하여 탄핵 심판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아마 이게 8일날 송출이 될 거니까 탄핵 하루 전에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4회 사자가 2번이나 들어갔어. 징조가 좋은 것 같아. 오늘 방송에는 뭐 탄핵을 중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자, 탄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일단 네. 탄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해주세요.
99.9% 가능하다. 탄핵 가능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전이나 전전날 뭔가 또 장난을 치지 않을까요? 장난을 쳐도 상관이 없고 제가 사실은 이 시대의 참 역술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4차 담화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상 담화문을 제가 발표했어요. 그저께 발표했는데 그 담화문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많은 국민들께서 저보고 즉각 물러나라고 하고 저에게 퇴진 시기를 밝히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큰 혼란과 국정 공백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합니다. 모든 것은 국회에서 개헌을 포함해서 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상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담화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예. 보이고 정진석, 이정현을 청와대로 대신 불러서 예. 대신 감성 발의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진석이 오늘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좀 눈물을 그성거리면서 네. 말 그대로 감성파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말을 전하면서. 많이 야유였다. 예. 이러면서 고개로 끄덕끄덕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고개만 끄덕끄덕 했겠어요? 뭔 말을 했겠지. 그래서 마지막 지금 감성적인 발악을 하고 있다. 근데 정의원 말은 99%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감성파를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박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 지난 토요일 날 12월 3일 날 예. 역대 최다 인파 230만. 네, 이것이 굉장히 컸고요. 또 하나는 춘천의 김진태 사무실 앞에 본때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은 자기의 재선이 최고의 관심이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서 다음에 재선 가도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 그러면 빠져나가기 전략을 가야 되거든요. 거리두기 전략. 그래서 대놓고 친박들은 탄핵 반대를 주장을 못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표창원 의원이 16명 탄핵 반대 의원을 발표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고수한다든지 난리를 치는 게 뭐냐면 반가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놓고 친박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미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비박들은 오히려 나는 친박과 다르다.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오늘 이정현 부르고 뭐 정진석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뭐 탄핵해라라고 얘기한 것은 네.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자신감이 있어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특히 그 비박들 중에 그 TK를 지역 그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은 결국은 이게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박계 탄핵 찬성파만 표결에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드러나잖아요. 예. 입장 안 한 사람들은 탄핵 반대 세력으로 찍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자유투표?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비밀투표니까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제 감으로는 99%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만약에 예. 이 예언이 틀린다면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손수호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정말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이정현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 가결되잖아요. 장을 지져야 되나요? 장을 지지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은 분당으로 갑니다. 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의원님 말씀 중에 뭐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고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소한 것 같아요. 했죠. 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총장이 했죠. 무슨 무슨 뭐 명예훼손이에요? 아니 뭘로 한 거예요? 뭐 업무방해? 예. 공무집행 방해하고 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사실 이거는 뭐 정말 이게 범죄가 된다고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범죄가 안 되니까.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은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 어렵고요. 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게 개인정보를 이제 그 취급하는 그 관리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그런 거는 또 들어있지 않고 더군다나 이게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창원 의원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사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각하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그 네. 공대생이 또 전화번호를 예. 유출했다고 하는데 예.
그 공대생이 개인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민사적으로 혹시라도 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가능성은 조금 있어라도 있어 보이지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가 그 공대생한테는 고소를 안 했죠? 했어요. 했어요? 성명불상의 그런 같이 이제 한 사람들 했기 그 친구는 때문에. 전화번호를 공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네. 친구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처벌 가능성까지는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형사적으로는. 다만 이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전화번호를 이제 그 의사에 반해서 공개했다면은 민사적으로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액의 위자료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설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고소를 한 거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까지 안 하겠죠. 네. 제가 명예훼손 범죄 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판단하는 판사라면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수는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 16명을 공표한 것은. 그러나 그것은 사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 무혐의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익이냐 공익이냐. 그래서 공익이 인정되면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입니다. 손수 변호사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으로는 아예 고소도 안 했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만약에 고소했다 치더라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명예훼손을 보면은 사회적인 그런 평가가 저하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그 탄핵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또는 유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정말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알려진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거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 아니냐. 고소를 하려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해라. 나는 탄핵 찬성인데 왜 반대한다고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했냐. 이러면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입장을 밝혀라. 나는 탄핵 찬성파다 이렇게. 사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게 좀 우스꽝스러워지기 때문에 아예 그 박명호 사무총장이 이제 고소하면서 그 부분은 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티즌들이 지금 또 수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가지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무슨 카톡에 계속 초대했다가 나가면 또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이게 스토커 범죄 같은 거. 이게 문제가 돼요, 사실은. 됩니까? 네, 이게 문제가 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이제 음성이나 부호나 문자나 도화나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처벌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해당될 수가 협박죄 있어요.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협박까지 형법상의 협박죄에 달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에 미치지 않더라도 그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계속 보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죠. 의원들이 새누리 의원들이 또 그렇게 개막장짓은 안 하겠죠. 자, 그런데요, 문자 폭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청래 명적, 국회의원 사용법, 국회의원 길들이기 편에 이미 다 방법이 제시돼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보고 다 하지 않았나 혼자 이렇게 생각해요. 정 의원이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다. 제일 무서워한다. 그렇죠. 네. 자, 탄핵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법률 문제를 얘기했는데 정 의원이 탄핵이 99.9%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당할 확률, 인정될 확률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몇 프로를 보세요?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